네, 교재 699페이지입니다. 제35회 기출문제의 실무 이론평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나에 들어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랬는데요.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에 무엇은 높으나, 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평소에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이건 취득시 원가를 가지고 자산의 현재 가액으로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뢰성은 높아지죠. 역사적 원가는 검증 가능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 네, 검증 가능성이 더 가깝네요. 여기 지금 신뢰성이 없는데 검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된 사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무엇은 저하될 수 있다. 우리가 실제 가치라는 건 공정가치를 말하는데, 공정가치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답이 됩니다.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자,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시 계상할 감가상각비 얼마냐? 자, 기계장치 1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 4년이고요. 정액법입니다. 잔존가치 없고, 성능의 1월 1일 날 성능과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했네요. 내용연수를 2년 연장했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7월 1일 날 성능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로 80만원을 지출했어요. 성능 유지를 위한 지출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2019년도의 감가상각은 기계장치 1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4년 내용연수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의 감가상각은 이 2019년도에 감가상각을 한 후에 장부 금액에다가 자본적 지출 1000만원을 더하게 됩니다. 더해가지고 내용연수가 2년이 연장되죠. 그래서 남은 기간 4년에서 1년 썼으니까 3년 남았고, 3년에다 2년 연장이니까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꽤 복잡합니다. 자, 메모장에다가 분계를 계산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취득금액 1억 원, 내용연수 4년, 그래서 나누기 4 하면 되죠. 1년간이니까 4 하면은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2019년 말 장부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미상각 잔액이 7,500이다 이런 얘기죠. 2,500 빠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2020년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요. 2020년 1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잔고 금액에다 더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은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현금 이렇게 지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2020년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8,500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2020년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8,500이다. 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내용연수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최초에 5년이었죠? 4년이었죠? 자, 4년이었는데 1년은 지났습니다. 빼기 1. 그리고 2년이 연장됐습니다. 2020년도에 요 1,000만 원 투자 때문에. 그래서 더하기 2. 내용연수의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4년에서 1년 빼면 3년에다가 2년이 더해졌으니까 내용연수는 이제 2020년도에 감가상각을 할 때는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4년. 자, 1년 지났죠? 그래서 1년 빼고 이 자본적 지출로 1,000만 원 지출하면서 2년이 내용연수가 연장됐죠? 그러니까 2년은 더 해야죠. 그래서 5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500만 원을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8,500만 원 나누기 5년 하는 것이 이게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예요. 예. 그래서 보기에 답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8,500만 원 나누기 5년 1,700만 원이 보기에 있으면 답이 되겠네요. 네, 2번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배웠었죠. 자,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에요. 이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전진적이지 않아요. 1번 답입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회계의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이 서로 바뀌었네요. 예.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 처리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 3, 4번은 맞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맞고,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맞죠?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약한 걸로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2, 3, 4번 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자, 여기 각각의 날짜에서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분기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기초가 40만 원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4월 22일 날 매출채권 3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했으면 이제 이때는 대손 상각비 안 나오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 대변에 매출채권 30이니까 대손 상각비 아직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 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다 메모해 둬야 되겠네요. 대손 상각비는 아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28일 날 2019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채권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20이 됐어요. 여기 10만 원 더 플러스. 다음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억 원 중에 1%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1%면은 100만 원이죠. 1억 원의 1%.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지금 20만 원 있죠. 80만 원만 추가 설정하겠네요. 그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80, 대변의 대손 충당금 80.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이날 12월 31일 날 80만 원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대손 상각비가. 그래서 그게 손익계산서로 가죠. 네, 4번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형자산 잘 알죠?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맞아요. 우리가 무형자산은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 틀렸네요.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럼 3번은 맞았겠어요.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렇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차감하죠. 직접법으로 합니다. 무형자산은.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감가상각비 물어보는 거죠.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정부 보조금 상각 때문에 그만큼 빼준 것이 회사가 계상할 감가상각비인 거예요. 자, 볼까요? 20년 1월 1일 기계를 취득하고요. 취득원가는 300, 정부 보조금이 50만 원입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1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분계로 한번 써볼까요? 자, 정액법이니까 300만 원의 10%는 30만 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자, 270만 원을 내용 연수 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5.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27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은
54만 원씩 합니다. 1년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54만 원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정부 보조금도 똑같은 조건으로 5년 조건으로 상각을 해야 돼요. 정부 보조금도.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50만 원이니까 10만 원, 5로 나눠서 10만 원 상각을 해야죠. 대변에 감가상각비에서 빼주죠. 10만 원을. 그럼 보세요. 44만 원이 되는 거죠. 44만 원이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비 54만 원 발생을 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상각하면서 그만큼을 회사의 감가상각비에서 취소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54만 원 발생했다가 정부 보조금 정리하면서 10만 원이 취소가 되니까 4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5년으로 상각한 것만큼을 회사 발생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면 계산이 맞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표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고, 결국에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54만 원 발생했다가 10만 원 감소하는 분계에 의해서 44만 원이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오류가 있으면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자, 김 부장은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 후에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으면 접대비가 발생하겠군요. 그렇죠? 네, 이거 접대비고요. 그 다음에 해당 영수증을 재무팀에 제출하지 않아 관련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접대비라는 판매관리비가 과소 계상된 거죠. 접대비라는 판매관리비, 판관비가 누락된 거예요. 판관비 누락, 과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번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접대비는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건 접대비인데, 그래서 영업의 비용 아니니까 이거 틀렸고, 영업의 비용 아니니까 틀렸고. 3번 판매관리비 과소, 맞아요. 판매관리비를 누락시켰어요. 영업이익은 반대로 커지죠.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이해 가시죠? 예. 판매관리비를 누락시켜가지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크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우리가 FAT 1급에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가끔씩 한 문제 나옵니다. TAT 2급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네,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거네요. 내부 관리제도는 회사 전반적인 것이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회계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네. 2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회계관리제도가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맞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 내부잖아요. 내부 회계관리제도이지
외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될 것을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은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죠. 재고조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용역이라고 그러죠. 다음 2번.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인도하는 경우. 자재를 부담하면 그건 용역이 아닙니다. 이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 3번.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는 용역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임대해야 그게 용역이죠. 이건 용역이 아니라 재화입니다. 이 부동산은 재화. 4번.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특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특허권을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양도니까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이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네요. 1번. 벌써 답이 나왔었습니다.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1번이 용역 공급이에요. 자, 2, 3, 4는 다 재화의 공급입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과세 표준 구하라는 것이죠.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자, 휴대폰 제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품의 판매 금액 과세 표준입니다. 그런데 제품 애누리 5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50만 원 빼주면 돼요. 제품 매출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1150만 원 과세 표준 되겠고. 사무용 비품을 매각했네요. 이거 과세 표준이죠. 비품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자산 수중이익 500만 원, 기증받은 사무용 비품의 시가다. 자,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과세 표준은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다든가 비품을 처분했다든가 이래야 과세 표준이지. 이건 매입한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라번. 매입이사,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제품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원가는 450이고 시가가 600만 원짜리예요. 휴대폰 6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개인적 공급이죠.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가로. 그래서 간주 공급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시가로 계산해요. 이거 다 더하면 돼요. 3개. 그래서 1150에다가 300 더하면 1450, 2050인가 봐요. 10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신고, 납부, 환급. 자, 1번.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틀렸네요. 여러분 폐업한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죠? 예,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기간 끝나고 이거 기다리지 않아요.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는지 아세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총괄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총괄 납부라 하는 것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그냥 납부는 한 군데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환급의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기한 후 2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5일이 아니에요. 30일이에요. 30일. 2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환급이 들어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우리가 일반 환급 말고 조기 환급 제도가 있죠. 며칠일까요? 네, 15일입니다. 조기 환급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4번밖에 없겠어요. 4번 하나 남았는데 애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애정신고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애정신고 때 한 거를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는 안 되죠. 제외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4번은 맞았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금융소득이 뭐예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이자하고 배당. 자, 1번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맞아요. 우리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그 소득 총 금액이 그냥 소득 금액이에요. 필요경비 공제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 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아닙니다. 외국 법인을 우리가 내국인의 경우는요. 내국소득과 외국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외국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소득이 있는데 외국 법인이 지급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국내에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여기를 무조건으로 바꿔야 돼요. 틀렸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의 현금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은행 정기적금 이자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과세. 예, 맞았습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해서 1, 2, 4번은 올바른 설명이고 3번이 틀립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필요 경비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법대로 필요 경비를 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은행의 예금이자 필요 경비 인정 못 받는 거죠. 자, 일단 이자가 금융소득 3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2천만 원 초과되지 않았죠? 이거 말고 금융소득이 또 있나 보세요. 이건 퇴직소득이고. 자, 없죠. 그러면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빠지고. 다음에 나번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을, 이런 말이 이상. 하여튼 직장을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분류과세라고 그랬죠. 소득세 중에 퇴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종합과세 하지 않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았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가, 이게 가장 필요경비가 낮아요. 60%.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필요경비를 인정을 하는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60%를 적용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타 소득이 우리 교재에 열거된 거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업재산권 양도하고 받은 금품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60%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은 400만 원이 되죠? 400만 원만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타 소득을 소득 금액을 계산했더니 300만 원이 나왔어. 이게 만약에 900만 원이었다면은 900만 원에 60%, 6954, 540만 원을 빼죠? 그러면 360이 되나요? 네, 360이면 안 되겠네요. 네, 하여튼 이 기타 소득 금액도, 우리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잖아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400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과세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2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앞에서 소득세 이론을 정리할 때 열거된 표 있죠. 기타 소득이 열거된 게 제일 많았어요. 그거를 자꾸 눈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우리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맞습니다.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봐요. 다음 2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연금소득 소득공제의 최대 금액이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900만 원이 연금소득 소득공제의 한도 금액이에요. 맞고. 3번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 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아닙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서 의무가 끝나요. 즉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있는 자들이라 하면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소득자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 소득만 있어요. 다른 근로소득이 없고, 그러면 5월 달에 종합과세 안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월 달에 다 우리 근로자 연말정산하듯이 연말정산 해가지고 소득세 다 정산해버리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의무가 끝납니다. 확정신고 안 해요. 다음에 4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연금 중에서 산업재해 관련된 연금하고 상위군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자 중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이렇게 받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그러죠. 유족연금 같은 것은 비과세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1번부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적용받아요. 이혼한 경우는 적용 못 받습니다. 다음에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렇죠? 장애인은 소득만 본다고 그랬죠? 다음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공제 금액이 초과한다고 해서 돈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냥 과세 표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금 없어요. 세금을 안 내면 되는 것이지 인적공제 금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이거 틀렸군요.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 적용되는 사람은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죠. 여기는 100만 원이고 여기는 50만 원이니까. 그래서 해림이가 틀린 것입니다. 네. 자, 우리 35회 이론평가 문제 15개를 풀어봤는데요. 네.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풀이를 마칠게요.